매거진. 2016년 3월 16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지역구에 정의당 후보를 출마시키라는 야권 성향 지지자들의 SNS 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천호선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호선 전 대표가 나오면 박영선 위원은 어떻게 될까? 박영선 위원의 고전, 그러니까 낙선 가능성을 점치는 누리꾼은 9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8%만 천호선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상관없이 박영선 위원이 당선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 기준으로 5,33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중간 결과가 이러합니다. 적극적인 야당 지지층에게 박영선 위원이 어떻게 비춰졌는지도 담고 있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공천에서 탈락한 이해찬 의원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서 본인의 자유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경선 후보 선발 과정에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직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 당직자가 특정 후보를 1대1로 지도하면서 면접 통과를 도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후보는 최종 후보 4명 가운데 1명이 됐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의 비박근혜에게 맏형인 서울 은평을을 지역구로 둔 5선의 이재호 의원과 막말 파문을 일으킨 친박근혜에게 핵심으로 인천 남구을을 지역구로 둔 윤상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의 말입니다. 유승민 의원 지역구는 우리 내부에서 의견 통일이 되지 않아서 좀 더 여론을 수렴한 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이 사회적 논란이 큰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전부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소속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프레시안 보도로 한국노총 이병균 사무총장 등 핵심 임원 3명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지요. 한국노총 산하연맹들이 이에 대한 비난 성명을 잇따라 냈습니다.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2016년 3월 16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중고차 하면 조광래, 조광래 하면 중고차.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다시 한번 1800-9538.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 로고송닷컴.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 남체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가겠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탈당과 20대 총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탈당 선언문에서 이제 잠시 제 영혼 같은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려 한다라면서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저는 부당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이해찬은 불의에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지도부의 공천 배제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어제 한 지역구 행사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부당한 공천에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무소속 출마를 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저는 평생 이렇게 불의하고는 타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나이 철들어서 한 40년 동안 민주화 운동도 하고 정치도 이렇게 해왔는데, 정치하는 목적이 불의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부당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고, 또 저는 세종시를 국회의원이나 하려고 온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국회의원을 여러 번이나 벌써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종시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왜곡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으려고 이제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지역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셔서 저희가 국회의원이 다시 돼가지고 법도 만들고 예산도 확보하고 잘 가고 있는데, 저는 이번 일은 저는 예상치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무소속으로 가서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갖고 세종시를 바로 잡는 게 제 역할이다,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무소속을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올 적에도 뭐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었는데 제가 와서 당당하게 해서 거의 불모지에서 제가 당선이 됐거든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제가 이쪽에 와서 바로 잡았기 때문에 여건이 좋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무슨 뭐 비리가 있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의정활동도 제가 제일 잘한 편이고 지역구 활동도 아주 제일 잘해서 시장도 이번에 당선시키고 시의회도 우리가 15명 중에서 9명이나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 평생 공직에 오래 있고 중요한 자리를 많이 했지만 단돈 1원 한 푼 누구 남의 돈 받아먹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안 살았으면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런 흠결이 없는데도 뭐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하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 중요한 공천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그건 공당의 할 일이 아니거든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박계의 맏형인 오선의 이재호 의원과 친박계 핵심인 재선의 윤상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원내대표 재임 시절 청와대 그리고 친박 주류와 대립했던 삼선의 유승민 의원의 공천 결과 발표는 또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조혜진, 이종훈 등 비박계 의원 6명은 줄줄이 낙천당해서 유승민 의원이 공천되더라도 당내에서는 외톨이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유승민 의원 탈당을 결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낙천 결과가 발표되든지 가부당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두고 당의 정체성과 연결돼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낙천의 명분을 차곡차곡 축적해가고 있는 친박입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당 정체성과 적합하지 않은 사람, 네. 이 부분을 좀 언론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연결 관계를? 글쎄 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무슨 특별히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내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심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당을 이렇게 사무총장도 하고 하다 보면요.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분들이 그 당의 옷을 입고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말을 하거나 민심을 호도하기 시작하면 예. 당이 사실은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하신 이양구 위원장 입장에서 예. 위원장 되시기 전에도 뵈면 항상 이 당이 좀 맑아져야 되고 또 당이 좀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해야 된다. 그분이 마치 위원장이 되실 거를 예상이나 한 것처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론처럼 얘기를 해오셨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되풀이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의 신념, 확신 이런 거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또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다. 그건 저는 제가 지금 공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글쎄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를테면은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당시에 했던 국회 발언이라든가 네.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 어찌됐건 당의 방향성하고 좀 배치됐다. 이런 의견들이 당내에서 좀 반발로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런 측면을 당 정체성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정도가 될런지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른바 당에서는 논란이 많이 됐었죠. 예. 과연 저분이 당의 정체성과 연결돼 있는 분이냐, 맞는 분이냐. 예. 심지어는 야당 속에서 박수치고 여당은 의아해했던 그때 연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예. 이제 공심위원들이 그 문제 가지고 아마 유승민 의원과 많은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심위원 하면서. 예.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셨겠죠. 근데 약간 그 당시에는 많은 의원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도 과연 이 당의 정체성에 맞는 인물인가. 훌륭한 인물이고 좋은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예. 당과 맞는 인물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던졌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당 정체성과 적합하지 않은 사람 쪽에 이를테면 한번 의문을 품어볼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주호영 의원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사실상 낙천하자 대구 시민을 능멸하는 결정이라면서 최고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뜻도 시사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언론 발표로 저희 지역이 여성 우선 지역이 되고 제가 공천에서 배제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배제의 이유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일체의 사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당헌 당규조차도 지키지 않고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오직 이항구 공관위원장의 독선과 편견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 공천을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관위의 독선과 오만이 이번 4.13 총선에서 국민들의 민심 외면 결과를 가지고 와서 정말로 걱정할 만한 사태가 생길 거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반집 도련님입니까? 세월호, 공무원연금, 국회 선진화법
앞장서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가서 민심 보십시오. 이한구 위원장님 제 옆 수성갑 지역이지만은 지역구 관리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구 관리 실패해서 지금 수성갑 선거가 저렇게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구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이런 희극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구 관리를 가장 못해서 당을 가장 어려움에 빠뜨린 사람이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을 배제하는 이것이 공당의 공천 시스템입니까? 민심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누리당 당헌 당규는 수십 번의 토론과 의총을 거쳐서 전략공천 없애기로 했습니다. 상향식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헌 당규는 이한구 위원장이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공관위의 이 부당한 결정을 취소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만약에 제가 납득할 수 없다면 저는 대구 시민들과 수성구민들의 직접 선택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만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뭐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p.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을 초대해서 열띤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뭐 안녕하십니까. 뭐 소리 없이 강한 무 인사드립니다. 예, 소리 없이 방귀 냄새만 강한 무. 이 무 옆에 있는 소리 없는 건 똑같지만 감동만 강한 환 인사드립니다. 무 가만히 있습니까? 이때 치고 나와서 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환이 지금 무 디스했잖아요. 저 새끼는 직업이 친박인 새끼 아니야? 뭐 특정인하고 친한 게 직업이야, 씨발.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저런 천박한 친박 새끼 말에다가 뭘 귀담아들어?
뭐 천박한 친박의 제1대 좌장님이 누구시더라? 그런 이야기가 막 나와. 당신 하해와도 같은 각하의 은혜를 벌써 잊었어. 아니, 하해와도 같은 각하의 은혜라니요? 사회자, 신문 좀 봐. 친무 세력은 이번 공천에서 대부분 살아남았어. 알지? 무와 친한 친무 세력. 부산은 거의 안 건드렸거든. 난 처음에 저 무가 이한구를 저렇게 디스해서 큰일 났다, 다 잘려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거야. 야, 환아, 이한구야 청와대 아바타지. 이한구 그 새끼가 뭔데? 좆도 힘도 없는 새끼인데. 청와대를 안 건드리면 그만이야. 그거 몰라? 물론 청와대가 나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가 있긴 하지. 그게 뭡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아, 뭐하냐? 사회자, 니도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할 그런 폭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각하의 하해와도 같은 은혜로 공천받은 거지. 야야야, 유승민이 봐라. 유승민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런데 그 주변 놈들 싹 다 죽이고 본인 혼자만 남겨놨잖아. 이런 상황에서 공천을 서너 번이나 미루고 뭐겠어? 최대한 모욕을 줘서 각하가 버린 사람 이런 낙인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누가 보면은 유승민 서포터스 같네. 유승민이 원내대표에서 잘릴 때 대통령 이기는 원내대표 없다 라면서 같이 날린 사람이 누구더라? 그때는 왜 그러셨어? 혹시 마약 하셨나? 닥쳐,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마약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 새끼야. 한 번 더 하면 광고 들어오겠네. 여당 대표도 애용하는 전통과 품격의 마약, 이런 광고 어때? 뭐야 이 씨발 새끼야. 이제 그만들 하시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빈자의 어머니로 불리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성인 반열에 오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테레사 수녀의 성인 추대를 승인했다고 이렇게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테레사 수녀는 사후 6년 만인 2003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최단 기간에 성인 이전 단계인 이것, 즉 공경의 대상이 될 만하다고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추대됐죠. 자, 여기서 추대되고 나서 이제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성인의 전 단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맞춰주십시오. 예, 정답. 환 정답 아십니까?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이거가 되면 그 다음은 성인, 즉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 아니야? 그렇죠. 자, 정답은? 예, 정답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끝내면 얼마 안 있다가 성인이 된다, 이 말이군요. 친박 환의 말씀에 따르면 말이죠. 이런 무식한 새끼. 야, 이 새끼야. 박 대통령은 성인 정도가 아니라 환갑이 지난 할머니야, 이 새끼야. 아직 성인이 안 됐다니. 박 대통령이 미성년자야, 이 새끼야. 그 성인은 이룰 성자해서 성인이죠. 그러니까 19금 영화를 볼 수 있는 성인이고요. 자, 여기서는 거룩할 성, 거룩한 사람, 신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성인과 달라요. 나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했나? 이룰 성과 거룩할 성도 구분 못하나? 정신 못 차린 모양인데, 약 좀 먹어. 마약? 닥쳐, 이 새끼야. 정신 차려. 경상도 말로 자주 쓰는 마를 써서 약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마약으로 헷갈려? 닥쳐, 이 새끼야. 모르십니까? 이 새끼. 바로 정답 가자고. 야, 근데 사회자, 문제를 좀 고급지게 내봐. 아이고, 맞히긴 하세요. 자, 정답은 이게 되면 다음은 성인이 된다. 이거를 거치면 다음은 성인이 된다. 그렇다면은 성인이 되기 전 단계의 사람이라. 그럼 바로 이거지 뭐. 정답, 공천자.
아, 공천이 된 다음, 그 다음 당선이 되면 성인이 되는 겁니까? 왜 그래? 공천이 된 다음, 그 다음 당선이 되면 성인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진짜 당선이 되면은 성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19대 국회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성인들로 299명이 찼는데. 자, 틀리셨고, 성인이 되는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를 시성식이라고 하면, 이것이 되는 사람을 찬양하는 자리는 시복식입니다. 시복식. 2014년에 시복식이 광화문에서 있었죠. 시복식 하니까 정답의 절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시진핑이 어떻게 중국 권력을 잡았는지 알려드리는 책, 그 흥미진진한 내막을 다룬 책 13억 분의 1의 남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도서출판 레드스톤이 제공하는데요.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당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정답이 달마시안이었죠. 101마리의 달마시안. 자, 반야월님, 어제 출근길에 김부겸 후보를 봤습니다. 아, 필명이 반야월이고 김부겸 후보를 봤다면 대구 사시는 분이네요. 예. 요즘 더불어민주당 내의 분위기 때문인지 힘들어 보이더군요. 그래서 손 한번 힘차게 흔들어 주었습니다. 한 달 전 회사 선배 폰에다가 김용민 브리핑을 깔아줬는데 열심히 듣고는 야, 왜 월요일은 안 올라오냐. 요즘 니 덕에 내가 속고 살면서 매번 1번만 찍어준 게 후회스럽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 컷오프에 울분을 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제 선배는 대구 토박이 50대 후반입니다. 모두가 조금씩 변화해 가는데 누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네요. 예, 이 반야월님께는 책 2권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선배님하고 함께 보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수한님도 당첨되셨습니다. 달마시안 정답 맞히셨고요. 아들, 딸을 둔 아빠입니다. 작년에 둘째가 태어나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이번 달에 복직을 했는데 책 좀 읽고 싶은데 퇴근 후 육아를 돕다 보니 서점 갈 시간이 없네요. 좋은 책 주시면 열심히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선거 결과를 기대합니다. 요즘 총선 뉴스 보기가 참 속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육아를 하시면서 책을 읽으실 수나 있겠어요? 주무시기 바쁠 텐데 말이죠. 하여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 김원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또 적중하셨습니다. 뭐가 적중했죠? 정청래 안 될 것이다. 아, 네. 워낙 많이 맞춰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은 정가에서는 기대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 자기 지역구에서 조직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르는 서로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몰려오고 SNS에서 대대적인 항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그 야당은 이런 시민들하고 잘 어울렸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뭔가 응답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 여지없이 그냥 기각을 해버리네요. 예, 김종인 대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김종인 대표가 결국 결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봐야죠. 예. 본인이 딱 그 타깃으로 했던 게 이해찬, 정청래 의원 2명이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예, 물러설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스템 공천 이건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졌죠. 예, 이게 선거 승리의 첩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뭘 보고 그걸 장담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참 의문이고요. 하여간 뭐 야당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고, 자, 유승민 의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 이전에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각이 어제 저녁 6시입니다. 그렇죠. 네, 이 밤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 아까 하셨죠? 모르죠. 예. 예. 지금 유승민 대표 집 앞에 기자들이 당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
보통 그 왜 노벨문학상 발표를 코앞에 두면은 고은 시인 집 앞에서 기자들이 뻗치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 유승민 대표 집 앞에 뻗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곧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다. 네. 예, 그것을 암시하는 거고요. 대선 후보도 선거 당일에 이제 출구조사 발표 직전에는 될 후보 집에 주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경사가 벌어질 것이 예상돼서 모이는 기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결국 유승민 이슈는 그 공천 여부는 이미 결정이 거의 났다고 보이고요. 이제 발표 시기만 남은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한구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승민 이슈는 기자들이나 이슈라고 생각하지 난 이슈라고 생각 안 한다. 뭐 이미 다 정리가 됐다는 뉘앙스 같고요. 예. 어제 아침에 일제히 라디오에 그 친박 핵심들이 출연을 해서 예. 유승민 대표를 비토하는 이제 얘기들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그 윤상현 의원의 결심도 촉구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윤상현 논개론이 현실화되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예. 친박 중진인 정가윤, 황우여 정도까지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황우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부 장관 하면서 교과서 국정화에 거의 뭐 본인의 소신과는 약간 달랐지만 예. 어쨌든 앞장서서 그런 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중 노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승민 한 명을 쳐내는 것에서 오는 역풍을 막기 위한 일종의 팩감처럼 네.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운명 앞에 놓였다는 것을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립이 얼마나 센가 이런 걸 느낄 수 있고요. 지금 유일하게 남은 변수는 유승민 의원을 공천 배제했을 때 그 수도권에서의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 유승민은 살리고 보복으로 유승민의 수족은 다 날리는 그런 방안도 지금 뭐 플랜 B 정도로 얘기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하. 예, 뭐 어쨌든 어느 쪽을 선택하든 뭐 실질적으로는 유승민 의원을 날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유승민과 유승민 측근들 모두 날린다. 여기에 제 이 전세금을 걸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건 제가 생각 못했는데. 아니 그게 좌고우면하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쐐기를 박습니다. 그 양반은. 예, 아무면 하지 않고 하면 할 것 같고요. 네. 아마 공천에서 배제되면 유승민 의원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뭐 당선 가능성도 현재 꽤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참 아주 정치권이 역동적으로 돌아갑니다. 자, 유승민 의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경우 승산이 있죠? 승산이 지금 현재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 예. 하지만 그 김부겸, 김문수 후보 간의 맞대결 여론조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네. 예, 초기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지만 지금 거의 오차범위 안으로 붙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심이란 것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 아니 그래도 유승민이란 미래 가치와 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빚이 없잖아요. 대구 시민들이. 아, 그렇죠. 예. 이런 와중에 유승민이란 미래 가치를 힘으로 이렇게 공지로 몬다.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구 시민들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저는 또 봅니다. 오늘 그 박종희 공관위원장이 이제 친박계신데 이분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유승민 의원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열거했어요. 예. 조목조목 열거했는데 그것들을 보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그 원내대표 시절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예. 그 발언은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예. 어떤 발언을 또 문제로 삼았냐면 새누리당 당명 개정에 반대했다. 그 부분을 문제로 삼았는데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 네, 그때 굉장히 그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왜 그 공천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약간 좀
모양새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그 원내대표 때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노무현 대통령을 칭찬한 부분이 있었어요. 칭찬했죠. 예. 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예,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그 대표 연설만 너무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지. 예. 사실 찾아보면 그 전작권 연기 반환을 연기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었어요. 그렇죠. 예, 국군 통수권자가 뭐 뒤에 숨어서 보이지도 않는 데는. 그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응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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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떻게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결론이 나겠죠. 우리가 지금 미래의 일을 점치고 있는 건데. 결론이 날지 안 날지 거의 지금 반반인 상황인데. 예. 예상을 하자면 저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오늘 아침에 알겠습니다. 네. 자, 유승민 의원 얘기도 해봤고요. 자, 이해찬 의원이 끝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군요. 탈당했죠? 예, 탈당하면서 무소속 출마 선언했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시한부 탈당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했고요. 당선되면 돌아오겠다. 그렇죠. 예, 정권 교체에 기여하겠다. 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아마 여기 김종인 대표 쪽에서는 그 이해찬 총리의 탈당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워낙 중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육성까지 하셨고, 예. 예, 그래서 뭐 용퇴를 여러 번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발표를 하면 수용은 할 것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문희상 의원이나 유인태 의원 같은 분들도 다 선뜻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당의 결정을 따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워낙 뭐 이해찬 총리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잖아요. 예, 지금 뭐 강대강이 맞붙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이해찬 총리가 탈당을 해서 지금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세종시에 출마하는 건 어떨까요? 그럴 가능성은 0%고요. 아니, 예. 본인이 그렇게 낙천을 시켰으면은 뭐 대안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김종인 대표는 그 세종시는 한석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고 낙천을 시켰고요. 예. 한석을 잃지만 다른 곳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현 지도부의 판단이었는데 예. 지금 이해찬 총리가 출마를 하게 되면 예. 이것을 여기에 공천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네. 공천을 하면 예. 이건 마치 그 이해찬 총리를 저격해서 공천하는 모양새가 되고 네. 공천을 안 하면 이건 약간 위장 낙천 같은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보고 야 단간판 떼고 나가라. 그리고 당선된 그렇죠. 다음에 돌아와라. 이렇게 예. 내부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애써 공천을 안 준 것의 효과가 퇴색되는 거죠.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렇다고 또 이 거물급을 공천하면 마치 표적 공천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예. 이 충청 선거 자체가 이해찬 대 김종인 이런 구도로 흐르게 되면 또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원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예. 후보를 뭐 그래도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겠죠. 김병준 교수가 물망에 한번 올랐던 것 같고요. 여론조사를 돌렸었어요, 실제로. 예. 근데 뭐 본인이 거절했다고 알려져 있고. 아니 그분은 국민의당 사람 아닙니까? 국민의당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예. 예. 또 실제로 그 국민의당 행사 가가지고 제3정당이 성공해야 한다. 당신들이 혁명의 전사가 돼야 한다. 이런 말도 했어요. 맞아요. 그런 말도 하셨죠. 아니 그런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내세운다. 이건 뭐 그 김병준 씨만 우습게 되는 거죠. 뭐 그는 뭐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보는데. 네네. 아니 근데 그 이해찬 전 총리뿐만 아니라 그 정청래 의원도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렇죠. 개인의 캐릭터를 봤을 때 예. 굉장히 분하고 억울하겠지만 뭔가 뒷일을 도모하지 않을까. 오늘 그 관련해서 홍창선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예. 또 긁어부스럼이 되는 얘기를 했는데
얘기의 요지는 재보선 있지 않느냐. 예. 그럼 재보선이 판판이 생길 텐데 좀 더 요번 총선만 잠깐 한번 쉬고 당을 위해서 다음번에 나오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왜 본인 입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가 뭔데? 그러니까요. 예. 다음에 지가 공쳐줄 건가? 나 참.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대책 없는 양반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안 서는 분인데 예. 뭐 그분 얘기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길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굳이 그 할당을 해서 출마를 하실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입니다만. SNS에서는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정청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김종인 대표의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공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부정하고 뭐 근거 없이 말하자면은 해고하는 거 아닙니까? MBC처럼 그 최승호 PD, 박성재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죠. 해고하듯이 이건 뭐 이유도 없이 정무적 판단이란 이름 하나만으로 그렇게 내쫓은 이런 식의 무리한 공천, 이런 거는 당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하니 김종인 체제를 심판하는 차원에서라도 국회에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대철 전 의원의 아들인 더불어민주당 정호준 의원, 결국에는 이제 공천에서 배제가 결정이 됐는데 국민의당 간다고 했나요? 지금 국민의당 입당이 유력하고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석만 채우면 46억을 더 받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이 27억 정도인데 28일까지 이 스무석을 유지하면 73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고보조금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죠. 줄어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가 지금 해당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만약에 입당을 한다면. 예.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굉장히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게다가 뭐 아버지가 그쪽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설득을 하면 뭐 그거를 뿌리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정호준 의원이 얘기한 그 자기 억울하다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 좀 들어볼 만한 부분이 그 중구에서는 여론조사가 잘 나왔는데 그래서 성동구가 자기 지역구로 최근에 편입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구하고 성동구가 합쳐졌어요. 합쳐졌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동구에서 여론조사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자기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억울하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유 없이 잘린 분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 사실은 이 정상적인 공당이라면은 이거 따집니다. 이거 다 감안하고요. 또 여론조사가 좀 형편없이 나오더라도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하기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성동구에서 이게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오는 거를 빌미로 해서 날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보니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정가의 보도로 쓰고 있는 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의 가부투표거든요. 예. 지금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 가부투표에서 당락이 결정됐단 말입니다. 그거를 비대위에서 뒤집지 않은 정도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정도인 것이지 1차적 결론은 다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민주적 정당성을, 당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인지 혹은 시스템적으로 뭐 정당성을 획득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이죠. 예. 이게 더불어민주당 상황과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뭐 아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지요. 유시민 전 장관이 정청래 컷오프는 박영선과 이철희의 작품이다,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발언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뭐 정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그 방송에서 유시민 장관의 정확한 워딩은 듣지는 못했는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두 당사자와 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걸 뭐 제가 교차 검증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분들의 이제 여러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일단 정청래 위원회 컷오프는 공관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관위 가부투표로 결정이 났고 심지어 홍창선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투표가 나온 결과를 비대위에 보고를 했고 예. 보고가 됐을 때 박영선 의원은 오히려 조금 우려를 표시했다. 그것이 참석자들의 전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하면 지지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날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우려를 표시했고 그렇지만 김종인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고려하기 시작하면 우리 이거 공천 못한다. 고 얘기를 했고 홍창선 위원장도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특히 그 이철희 단장은 지금 그 비대위 멤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관위 멤버도 아니고. 예.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근데 뭐 문자 폭탄에 엄청 시달리고 있어서 뭐 신경 쓰게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저희도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서 전할 뿐이지 예.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저희 귀에 들리는 얘기는 대충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한다. 근데 김용민 트위터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94%가 지지자들이 집단 반발할 것이다 라면서 재고를 요청한 박영선 의원의 말은 못 믿겠다. 뭐 이런 반응들이더라고요. 94%가. 예. 이거는 아마 필리버스터 중단 이후로 열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박영선 의원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청년 비례대표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홍찬선 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이 사람이 국회 의원 할 때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올라갔다고요? 홍창선 위원장의 해명은 네. 그 사실은 팩트지만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자기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자기가 국회에서 4년 활동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본인 억울하다. 예. 그거는 아무 상관없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사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본인이 심사해놓고 그 억울하다. 그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그거 참 경우 없는 분이네. 무슨 말을 그렇게. 아니 본인이 그 과거에 썼던 사람을 본인이 그렇게 심사를 한다. 아니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면접 때 본인이 과거에 보좌관으로 썼던 사람을 최경환 부총리가 면접을 본다고 쳐보세요. 당장 욕 나오지. 아이고. 그리고 합격을 시킨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양반들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한 분이죠. 예, 그걸 또 기자들이 그 뭐 합리적인 말이라고 또 수용을 합니까? 아, 나 정말 참 웃기는 양반이네. 네, 김원철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뭐 내일 아침 또 어떤 아침을 맞이할지 또 한번 그 김원철 기자의 예지력에 우리가 감탄할지 한번 좀 지켜보죠.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돈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네, 대한항공상공회의소가요. 예.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예. 국내 100개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 기업의 조직 건강도와 기업 문화 종합 보고서 이런 걸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조직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걸 조사를 한 건데요. 결과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요지는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 문화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네, 이게 상명하복의 문화가 너무 강하고 예. 야근도 너무 많고 예. 지시복종 문화가 너무 강해서 창의적인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기업의 문화가 너무 떨어진다, 후진적이다 이런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수치만 잠깐 그 요약을 드리면 글로벌 기업보다 우리 그 기업 문화가 낮은 기업이 우리나라 100개를 조사를 했더니 77개였다는 거죠. 그래서 100개 중에 77개가 글로벌 기업보다는 문화가 굉장히 후진적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중견기업은 91.3%가 하위 수준으로 평가가 돼서 굉장히 약세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예. 조금 흥미로운 거는 여기에 대한 경영진과 노동자들의 시선의 차이인데요. 경영진들은 자기 회사의 조직 건강을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71점으로 평가를 해서 예. 세계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조직 문화가 좋다고 평가를 하죠. 예. 그런데 직원들은 최하위 수준 한 53점 정도로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영자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그 조직 문화를 잘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밑에 있던 직원들은 죽지 못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 보고서에 언급된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대기업에 재직하는 한 과장이 한 말인데요. 예.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지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제 라인 밟을 때마다 보고서 방향을 뒤집히는 일이 허다하다. 마치 자동차를 조립하고 결제 단계마다 조립된 차를 다시 분해하고 그걸 재조립하는 일을 반복하는 느낌이다. 예.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한국 기업의 임원실은 마치 엄숙한 장례식장 같다. 임원 앞에서 정자세로 서서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리더의 업무 지시에 왜도 아니오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한국 기업의 업무 방식이 쉽게 개선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한 외국인 컨설턴트가 우리나라 기업을 보고 한 말입니다. 아, 이해되네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너무너무 공감을 하시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무직에 있으신 분들, 뭐 생산직에 있으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일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이 이런 거니까요. 한 3년 전쯤에요. 그 인터넷에 저도 이제 이거를 뭐 그 카페 같은 데서 받아봤는데 3년 전쯤에 제가 받아봤던 것 중에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됐는데 물론 이제 진짜 법칙은 아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어느 조직에 가도 반드시 일정 정도 또라이의 성격이 총량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래서 그 법칙을 쭉 읽어드리면 전제가 이겁니다. 1. 어디에나 또라이가 있다. 2. 상 또라이가 없으면 덜 또라이 여럿이 있다. 3. 또라이를 피해 조직을 옮기면 그곳에 다른 또라이가 있다. 4. 팀 내 또라이가 다른 데로 가면
새로운 또라이가 반드시 들어온다. 5. 만약 내가 속한 조직이 아무도 또라이가 아니라면, 아무도 또라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이 또라이다. 이게 이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직 문화에서 또라이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상명하복의 문화라는 것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닌 게요. 그러니까 왜 이제 한국에는 맥킨지가 이야기를 하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조직 문화의 정서가 있을까? 이건 조금 근본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영학에서는요, 성공한 기업의 모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의 모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퍼스트 무버, 하나는 패스트 팔로워 이렇게 나누거든요. 예.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는 먼저 움직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기업을 뜻하고요. 예. 패스트 팔로워는 빨리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퍼스트 무버가 어느 시장을 딱 개척하면 거기에 쪼로로 뛰어가서 재빨리 뒤따라 카피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공한 모델을 이렇게 두 가지로 잡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형적인 패스트 팔로워 기업들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었던 건 이해가 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서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니까 일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남들이 중화학공업 한다. 우리도 하자. 막 따라 하는 거죠. 철강한다. 그럼 우리도 따라 하자. 그래서 막 철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에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달려주면서 끌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예. 일본이거든요. 예.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는 민족적 감정이 굉장히 뭐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만은 따라잡아야 돼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70년대, 80년대는 그냥 일본이 하는 거 열심히 따라 하는데 일본만큼 잘할 수는 없으니 노동자들 임금 깎고 노동자들 야근하고 희생하면서 제품은 조금 떨어져도 싼 가격에 세계 시장에 수출하면서 경쟁을 하자 이런 구도였었고요. 예. 그래서 우리 패스트 팔로워 문화에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그냥 정말 조금 표현을 과격하게 하면 그냥 졸라게 열심히 하는 것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 창의성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장이 이거 하자 그러면 열심히 복종하고 야근하고 이렇게 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는 게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패스트 팔로워 시대가 아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엄연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요. 바야흐로 지금 세계의 기업들은 퍼스트 무버의 시대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느냐 여기에서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방의 이류 컴퓨터 회사였던 애플이 삽시간에 지금 삼성을 내치고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을 하는 기업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퍼스트 무버의 동작 하나로 노키아, 모토로라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열심히 이제 외국에서 해온 것들 블로그, 카페 이런 거 막 만들어서 패스트 팔로우를 한 거죠. 그래서 검색 시장에 연동하고 이렇게 가두리로 콘텐츠를 생산을 하면 잠깐은 잘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주커버그가 나와서 페이스북을 딱 만드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그야말로 아이디어 하나로 도전 정신 하나로 세계 기업들의 판도가 휙휙 바뀌는 겁니다. 이게 퍼스트 무버의 시대를 맞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한국 기업의 문화라는 게요. 이 퍼스트 무버의 문화가 아예 자리 잡지를 못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만 해도요. 삼성은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보면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삼성은 한국 재벌들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분야에서는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조금 더 퍼스트 무버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해본 자동차 한번 해보자. 물론 뭐 세계적으로는 다 하고 있는 거지만요. 남들이 안 해본 배 만들어보자. 이런 성격이 정주영 회장한테는 있는데 삼성은 이병철, 이건희 이 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퍼스트 무버의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병철 회장이 제일 안타까워했다는 게 그 미원을 따라잡지 못한 게 내 평생의 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미원, 조미료 있지 않습니까? 조미료. 그 제1제당.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뭐 삼성 같은 대기업이 미원 따라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성의 문화가요. 누군가가 시장을 하나 딱 개척하면 거기 뛰어들어서 자본력 동원하고 계열사들 동원하고 해서 시장을 삽시간에 장악을 해버리는데 정말로 뛰어난 기업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등으로 출발해서 1등을 죽이는 데는 삼성만한 기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미원을 처음 도입을 했을 때 그 뒤에 삼성이 미풍 뭐 이런 조미료를 만들어서 예, 진짜로 예. 이 조미료 전쟁이라고 하는데 결국 못 따라잡습니다. 이 제1제당이. 예.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스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병철 회장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삼성의 문화는 퍼스트 무버가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성공하는 걸 확인한 후에 예, 그 뒤에 따라들어서 1등을 죽여놓는 이런 형태로 기업을 이끌어 왔었던 거죠. 예. 지금 이제 그 맥킨지의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참 큰일이 났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맥킨지가 얘기를 했던 상명하복의 문화,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문화, 야근하는 걸 좋아하는 문화, 이건 아직도 지금 2016년 한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패스트 팔로우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뚜렷한 반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은 뭐 보고서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건강하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야근 열심히 하면 이 일 잘하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회식하면 모여 이러면 다 모이면 야 역시 우리 조직은 단결성이 있어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정답을 딱 갖다 놓고 직원들이 자기가 지시를 하는 것을 잘 따라하는 것을 보고 그게 조직 문화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창의성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 웃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부는 창조 경제를 주장을 하는데 국정교과서는 만드는 거죠. 답은 하나로 만들어 놓는 문화를 계속 만들면서 창의적이어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일어나는 집단지성, 여러 사람들이 내놓는 다양한 의견 이런 게 존중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아직도 지금 윗사람들의 상명하복식, 윗사람들의 한마디 이런 것들이 중시되면 글로벌한 경쟁력을 참 이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하나만 좀 덧붙이면은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시는 제가 이 시간에 가끔 소개를 해드리는 분인데요. 그 피터 언더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세브란스 재단을 만든 그 선교사의 4대 손이신데요. 아하, 예. 예, 아직도 지금 한국에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거에는 무지하게 강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실 때는 find the answer라고 하는데 정답을 찾아봐 이러면 너무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정답을 찾아봐 find the answer 이게 아니고 문제를 풀어봐 solve the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정말로 제로라는 겁니다. 오지선다가 주어지면 답은 너무 잘 찾는데 망망대해에서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보라라고 하면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사회에서 그 정답을 딱딱 찾아내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의 최대 약점이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정답 아래서 정해진 규율 안에서 살아온 이런 한국의 상명하복식 문화, 기업 문화로는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이 문화 속에서는 집단지성을 모아서 함께 문제를 solve the problem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한국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제가 제일 좋았었던 때가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입헌 공주국 뭐 이렇게 부르나요?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하루빨리 조금 상사의 권위, 보스의 권위 이거보다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민주주의의 문화, 집단지성이 존중되는 문화 이런 게 확립이 돼야만 우리가 글로벌한 기업과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참 연일 매회 이렇게 우리의 후진적인 기업 문화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아니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그 미래 인력이 돼야 한다. 네. 미래 가치를 쫓아야 한다 해놓고는 자기들은 가장 과거형인
그런 행태를 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한심합니다. 그 친노가 상당히 요즘 그 궁박한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과거 세력 이런 식으로 내몰리고 그렇게 해서 친노라는 딱지만 붙으면은 바로 공천될까? 이런 그 위협에 시달려야 하고 말이죠. 네. 이런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랐던 사람들 실제로 낙천되기도 하고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 당하기도 하고 이런 국면인데 노무현 대통령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청문회 때 설전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 또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그 뉴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요즘 정치 쪽 뉴스를 조금 듣다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청문회 때 일이 생각이 나서 그냥 옛날 이야기를 좀 두런두런 하듯이 저희 그 청취자분들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뉴스가 아닌 이 이야기를 골라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재벌들과 또는 기득권층과 싸워야 할 때, 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걸 잘 예상을 할 수가 없다면, 사실은 과거의 역사 때 있었던 일을 돌아보는 여유가 저희들한테는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초선 의원 시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988년도 11월 9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 사실 그 이 88년도 4월에 그 정치적 상황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그게 이제 8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바로 이제 이듬해 치러진 13대 국회의원 선거였는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바로 이듬해에 총선이 있었는데 이 총선에서 의외로 여소야대 정국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야당이 처음으로 그 여당이었던 민정당을 넘어서는 과반수 의석을 갖췄었죠. 그래서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제 5공화국 청산을 목표로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5공화국 청문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게 처음으로 이제 청문회가 TV에 생중계가 됐었죠. 그런데 이 청문회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이레재단 청문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레재단이라는 것이 그 버마 아웅산 테러가 있은 다음에 뭐 그걸 빌미로 사실은 이레가 이제 전두환의 아호였는데요. 통일 문제를 연구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민간에서 싱크탱크를 만들자는 명목으로 재벌들이 돈을 내서 만든 재단이었고 사실 그 이레재단은 이제 전두환의 정치 자금을 모으는 곳이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초선이었던 그 굉장히 애띤 얼굴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동영상을 보니까 애띤 얼굴이었던 노무현 의원이 첫 번째 발언이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그 증인석에는 정주영 회장이 앉아 있었고요. 본 의원이 증인에게 맞서서 대등한 관계에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본 의원은 증인의 1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비애를 느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지켜보면서 함께 가슴이 녹아내리는 느낌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야당 초선 국회의원 이제 재벌 총수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무현 의원이 그 87년도 88년도 이때 그 현대에서 그 노동자 대투쟁이 촉발이 됐고 정말로 그 현대그룹이 노동자들 탄압을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노무현 변호사가 이때 노동자들 변호를 맡습니다. 변호를 맡으면서 노동자들 변호를 하고 다니는데 정주영 회장은 고사하고 그 담당 실무자들도 잘 못 만나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압적이었는지.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데 한이 맺힌 거죠. 야, 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데 국회의원이 됐더니 마침 여소야대가 됐고 드디어 만나고 싶었었던 정주영 회장이 증인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진짜 당신을 만나는 기회가 정말로 흔하지 않다. 사회적 영향력에서는
국회의원인 나도 재벌 총수인 당신에 비해서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회한 어린 그 토로를 하면서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의원이 굉장히 그때 많은 것들을 이제 정주영 그 명예회장으로부터 얻어내죠. 근데 이때 그러니까 청문회의 요지는 뭐였냐면 정주영 당신이 일해재단에 돈을 낸 게 자발적이었냐 아니었냐 이게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한테 압박을 받아서 당신이 돈을 냈느냐 아니면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느냐. 보통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에 다들 그 정주영 회장이 뭐 자발적으로 냈다 이럴 줄 알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발을 내밀 줄 알았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정주영 그 회장은 전두환을 너무너무 미워했고 그리고 전두환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냥 나오자마자 쿨하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사실상 강압을 받아서 낸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정주영 회장이요. 그러면서 이제 청문회가 술술 풀려나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해재단 자금 모금된 것이 사실은 강압적이었다. 이 청문회가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죠. 실제로는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정주영 회장이 청문회 자리에 앉았을 때 노무현 초선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제가 이제부터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거 생각을 안 해봤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비교를 한번 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그 장세동 증인이 나왔을 때 야, 이 돌대가리야. 지구촌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러면서 격한 단어를 써가면서 추궁을 했던 의원이 평민당 김봉호 의원이었습니다. 김봉호 의원.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증인석에 나오니까 증인님, 회장님 이렇게 부르면서 권력과 부정의 편에 설 것인가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중요한 순간에 위대한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자 이 김봉호 의원이 그러니까 같은 당 원내 총무 김원기 총무가 너무 회장님 하니까 이 의원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원내 총무가 질타를 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하고 한바탕 말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요. 같이 며칠 전까지 장세동한테 당신은 악마, 전두환 대신 총 맞아 죽어야 하고 자결해야 할 사람이라고 몰아붙였던 사람이 평민당 손주항 의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손주항? 정주영 회장한테는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어주세요. 모금 과정의 강제성을 시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굽시를 걸었습니다. 뭐가 고마워? 그러니까요. 야당이죠. 공화당 최무룡 의원은 이 정주영 씨나 되는 분을 증인, 그러니까 다를 때는 증인은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렇게 부르기가 좀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죄송합니다.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강원도 동해가 지역구였던 무소속 홍익표 의원은 정주영 회장도 고향이 강원도죠. 고향 대선배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후배 이야기가 거슬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실제로 그때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현대그룹이 청문회가 열리기 3일 전부터 로비를 시작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세영 회장이 시내 호텔에서 우공투기 소속 국회의원들을 계속 만나는 모습도 언론에 포착이 되고요. 또 이 모 야당 국회의원은 익명으로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 원내 총무가 나를 부르더라.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서 정 회장을 신문할 때에는 언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 이렇게 털어놓기도 합니다. 또 다른 야당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재가 자기를 직접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회장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총재가 나한테 부탁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이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야당 의원들이 실제로 여당 의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현대그룹 그때 금강유원지 운영하고 울주군 그린벨트 유원지 문제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한테 가서 야, 요거는 다루지 말자. 이렇게 여당 의원들한테 협상을 시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문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누가 야당이고 누가 여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민정당 여당이었죠. 간사였던 그 김중건 의원이 기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야, 어제 청문회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 회장님, 증인님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 야, 이거는 60비리 아니냐, 60비리. 여당 간사가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요. 예. 그리고 김중건 의원이 그때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가 정세영 회장을 앞세워서 엄청난 로비를 했는데 야당 의원들에게 자동차를 사줬다는 소문도 있더라. 이제 이거는 뭐 정치 공세였겠죠, 사실은. 그런데 예.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치 공세가요. 이미 야당 의원들이 재벌 총수가 증인석에 앉았는데 회장님, 증인님 이러고 있으면 이 정치 공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전투 의지를 상실한 야당 의원들의 모습을 노출을 하는 순간이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재벌 총수들한테 굴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무현이라는 애띤 얼굴의 초선 의원의 싸움 딱이 없었다면 그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재벌 총수를 향해서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지형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예. 재벌을 향해서 너무 많이 기울어져 버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 나쁘게 평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초선 의원 시절의 노무현 그 전사의 모습은 저는 정말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의원을 제외한 모든 야당 의원들도 재벌의 로비에 재벌의 위력에 굴복을 해서 증인님 회장님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한 명의 야당 초선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그 청문회에서 얻어낼 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뭐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그때하고 얼마나 다르냐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언론까지 이제 재벌 편에 가세를 했죠. 종편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기득권. 과연 지금이 1989년, 88년도 그때보다 재벌을 향해서 한국 사회가 덜 기울어져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요. 오히려 재벌이 관리하는 한국 기득권층의 두께가 저는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두꺼워진 것 같거든요. 그때는 그나마 언론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을 때인데 지금은 언론마저 다 돌아서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시내에서 데모를 하면 시민들이 데모를 하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숨겨주고 음료수를 주고 이랬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시내 식당에는 대낮에는 채널A, TV조선의 방송이 나오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예. 과연 1988년이라는 시절에만 전사가 필요로 했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기득권의 눈치도 보지 않는 전사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저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싸우지 않아도 될 때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예. 제가 뭐 주제 넘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3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나요? 그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할 때, 카르타고가 멸망을 할 때요. 이제 전세에서 밀리던 카르타고한테 로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평화를 원하냐? 우리도 너희의 멸망을 원하지 않는다. 무기를 내놔라. 예, 그러면 화친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가 그 말을 믿고 무기를 바쳤는데 그 무기가 무려 10만 정이었다고 하죠. 예. 10만 정을 바치고 났더니 로마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카르타고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해안에서 15km 떨어진 곳으로 이주시켜라. 그러니까 이제 외부와 완전히 단절하고 수도를 없애라는 거죠.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제안을 받으니까 카르타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화치는 없었구나. 애초부터 로마가 원했었던 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그때 카르타고 사람들이 카르타고 성내에서 결사 저항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런데 무기는 이미 없었던 거죠. 무기는 10만 정을 다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돌을 깨고 나뭇가지를 꺾고 심지어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활 시위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년을 버텼지만 결국은 패배해서 이제 카르타고가 역사 속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 뭐 무기 10만 정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기가 없었는데도 3년을 버텼는데요. 예. 그런데 화친하자는 말 한마디에 무기 10만 정을 넘기고 난 후에 결국은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너무 많이 갔나요? 아닙니다. 예. 몰입해서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전사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인가. 예. 그리고 그렇게 전사들이 다 무장 해제하고 나면 과연 몇 년 뒤에 우리가 그 전사들을 그리워할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고, 예. 그래서 뭐 어떤 결정이 나고 어떻게 정세가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울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고, 예. 여전히 전사가 필요하다는 마음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 노무현 대통령에게 청문회 이야기를 뭐 옛날 이야기 들려드리듯이 한번 해봤습니다. 친노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너희는 노무현처럼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옛날에 박근혜라는 분이 계시었다. 너 승민이냐? 유승민. 나 박근혜야 하면서 존나게 내리치시었다. 존나게. 손이 빠개지실 때까지. 이 같은 무대포 정신을 좋아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던 태호로 자식 유승민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이한구에게 오늘 최후의 일격을 가하라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외교, 국방, 정치, 경제, 보건, 복지, 안전, 치안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초딩만도 못한 국정 운영으로 빈축을 사고 계시지만 보복, 복수만큼은 전대미문의 능력을 가지신 가장 존엄하신 분의 가장 효과적인 결단이다. 유승민은 박동지의 홈그라운드인 대구에서 자기 세력을 키워오며 역모를 획책했는데 옛날 같으면 새벽에 모가지와 몸이 분리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온몸에 담금질을 당하고 추리가 틀려서 반등신이 돼도 전혀 연민의 정이 느껴지지 않을 천하에 용납 못할 망동을 저질렀다. 미물인 뇌에 불과한 유승민이 뇌의 주인인 박동지에게 개짓거리를 일삼는 것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다. 이 한구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 기왕 낙천 발표를 하면서 유승민에게 예라이 씨발 새끼야 좆가라고 한마디를 덧붙여야 할 것이다. 이에 유승민이가 반발해서 탈당하면 박동지는 전대미문의 무서운 힘을 떨치며 유승민을 떨어뜨려 주시면 대구 동구로 수도를 이전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발표되는 수도 대구 국가건설의 위대한 역사가 창출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네,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경북 의성이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할 텐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서울의 경우 10도 이상, 의성의 경우 15도 안팎까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때가 뒤숭숭하다 보니 무협지 수준의 글이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돌아다닌다. 이해는 간다.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하지만 정치나 선거는 초식을 주고받는 무협지가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이다. 특히 김종인을 불러온 문재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를 놓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멘붕에 빠지게 되자 이상한 글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 같다. 김진혁 교수가 지적하는 그 글은 문재인이 어떤 괴력, 어떤 음모를 갖고 김종인을 불러들여서 최근에 공천정국을 배후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런 글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이 친위 쿠데타를 김종인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글쎄요. 김진혁 교수의 글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김종인 대표는 신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을 보수 언론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에 의해 활용된 뒤 내쳐진 원로라는 것이 팩트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불러온 이유도 박근혜가 내친 경제민주화를 더불어민주당이 받는다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지 지금처럼 공천을 정무적 판단이란 미명하에 자의적으로 휘두르기를 기대하고 불러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를 넘어서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마음대로의 정치를 하고 있다. 맞다. 큰일이 난 거다. 그냥 두면 선거를 망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줄을 놓지는 말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진혁 교수의 글은 정말 주옥 같습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